쾅, 쾅, 쾅. 아! 살려줘! 이 여자 미쳤어! 오피스텔 2층 배기호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지트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12명의 남자들이 신음하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이 꺾인 채 기절했고 어떤 이는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여성. 평범한 검은 재킷에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서 뺏어간 7천만 원. 이제 돌려받을 차례야.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쓰러진 남자들은 더욱 심하게 떨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어떻게 12명을 혼자서 제압했을까요? 그것도 단 3분 만의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김서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조용한 여성이라고 알고 있었죠. 과연 김서진은 누구일까요? 모든 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믿음부동산 사무실. 김서진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반전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딸랑딸랑. 믿음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의 모습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목과 손등에는 여러 개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쓴 채 들어온 그의 얼굴에는 긴 흉터 하나가 눈에 띄었죠. 부동산 맞죠?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 안다른 직원들은 순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손님을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서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녀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직장인이 방문한 것처럼 말이죠. 원룸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서진은 차분하게 메모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 2층 이상이어야 하고 현관문이 2개 이상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남자가 말하는 조건들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주로를 염두에 둔 것 같은 요구사항들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끄덕끄덕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이 말을 듣자 다른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매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남자가 나간 후 동료 직원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방금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무서워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상담할 수 있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했나요? 그냥 평범한 손님 같았는데요. 평범하다고요? 문신에 흉터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구 조건도 뭔가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조건이 까다로운 손님도 많아요. 서진의 반응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 우리 딸 왔구나. 얼른 손 씻고 밥 먹어. 김복순, 73세. 서진의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요. 손님 몇 분 상담했고요. 서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무서워 보였던 손님 이야기는 빼고 말이죠.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딸이 제일 착해. 혼자 사업하느라 고생이 많지? 괜찮아요. 이제 적응됐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더라. 무서운 세상이야. 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절대 모르는 사람 전화는 믿으면 안 돼요. 알아. 우리 딸이 늘 말해주잖아.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마치 뭔가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금세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어 어머니가 주무신 후 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서진이 밤늦게 혼자 집에 올 때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자신에게는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도 서진의 일상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는 정말 담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웬만한 남자들도 무서워할 손님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진 본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서진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물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집에 있던 어머니 김복순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복순이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말에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찰청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정호였습니다. 28살의 그는 이미 수년간 이런 사기를 저질러온 베테랑이었죠.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머님,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머님의 재산이 모두 동결될 수 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어머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임시로 보관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약 30분간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정호는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라는 신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결국 복수는 은행에 가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가 지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그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 서진이 다가가자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큰일 냈어. 무슨 일인데요?
서진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가 울고 있으면 서진도 당황하며 안아드렸을 텐데 지금의 서진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그래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충격에 빠지거나 크게 놀랄 법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정확히 몇 시에 전화가 왔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감정적인 반응 대신 마치 사건을 분석하는 것 같은 차분한 질문이었습니다. 2시쯤 왔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라고 했어. 금융조사부요? 전화번호는 확인하셨어요? 응, 검찰청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믿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사기라고? 하지만 검찰청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아요. 더구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서진의 설명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우리 돈이? 네, 아마 되찾기 어려울 거예요. 차갑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복수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지만 서진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관련 계좌를 동결 요청해야 하고요. 서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서진. 어머니는 여전히 자책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속임수에 넘어갔을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서진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저 분하고 억울해하며 경찰 수사를 기다렸을 텐데 서진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마치 직접 무언가를 해결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과연 서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김복순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쌀 한 톨도 아껴가며 복수는 하루 종일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밤에는 자책하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서진이 위로해도 복순의 자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어. 경찰 수사는 예상대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계좌는 이미 공계자였고 돈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서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어머니가 주무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안 된다면 내가 직접 해야지.
서진의 생각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텐데 서진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개인적인 일로 쉬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 예전에 비슷한 일 처리해 본 적 있어서요. 이번에도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예전에 비슷한 일을 처리해 봤다고요?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기억하는 모든 단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확한 시간, 상대방의 목소리 특징, 만났던 장소, 상대방의 외모까지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꼼꼼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색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아, 그리고 시계를 차고 있었어. 금색으로 번쩍이는. 시계요? 어떤 브랜드였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비싸 보였어. 서진은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모두 메모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법한 것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사기가 일어난 장소를 직접 답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났던 곳은 지하철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서진은 그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환경을 파악했습니다. CCTV의 위치, 도주할 수 있는 경로, 주변 상가들의 배치까지. 그녀의 관찰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면 이쪽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서진의 추론은 마치 범죄 수사 전문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부동산 중개사일 뿐이었죠. 카페 사장에게 일주일 전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그날이요? 기억나요. 젊은 남자가 나이 드신 분이랑 잠깐 이야기하고 갔었는데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말랐어요. 그리고 말투가 되게 정중했어요. 공무원 같다고 생각했는데. 서진은 이런 식으로 주변 상가들을 하나씩 돌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치 전문 수사관처럼 말이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처 편의점 사장이 그날 그 남자를 다시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사람 며칠 후에 또 왔어요. 담배 사러. 그때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다음 타겟이 어쩌고 그런 말이 들렸어요. 이 정보를 듣자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군. 그럼 아지트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에서 포기하거나 다시 경찰에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찾아 나서야겠어. 서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모습에서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과연 김서진에게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틀 후 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대로 추적하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죠.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강중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중사님, 저 김서진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반가운 목소리. 서진이야? 세상에 얼마만이야? 전역한 지 벌써 5년 됐나? 강중사는 서진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전역해서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중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날 저녁 서진은 강중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넌 요즘 뭐 하고 있어? 전역하고 연락이 뚝 끊어졌잖아.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어요.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서진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7천만 원 피해,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까지. 강중사는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서진이야. 정보 수집하는 방식이 예전 그대로네.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못해. 그래서 중사님께 연락한 거예요. 이런 조직 추적하는 일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중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설마 혼자서 그 조직을 상대하려는 건 아니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아니야, 위험해. 너도 알잖아. 707에서 15년 복무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중사의 입에서 나온 707이라는 단어.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다시 언급되는 순간이었죠. 707.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로 불리는 707 특임대. 서진은 그곳에서 무려 15년간 복무했던 중령 출신이었습니다. 중사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우리 어머니 일이거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 실력은 의심 안 해. 하지만 민간인이 된 지 오래됐잖아. 게다가 상대는 조직이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정보망이라든지 추적에 필요한 장비들. 강중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혼자 무리하지 마.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연락해. 약속해.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강중사의 도움으로 서진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첩보였죠. 이 조직 생각보다 규모가 커. 총책이 정철민이라는 놈인데 꽤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 정철민이요? 응. 그리고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내가 조사한 곳과 일치해. 아마 맞을 거야. 강중사가 건네준 자료에는 정철민과 그 조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접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였죠. 이 정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예전 동료들이 민간 보안업체나 정보회사에 많이 있거든. 서로 도움 주고받는 거지. 서진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작전을 수행하던 때의 모습이었죠. 조직 아지트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 봐. 이 오피스텔 건물이 수상해. 최근에 여러 명이 드나들고 있고 보안이 허술한 편이야. 확인해 봐야겠네요. 서진아, 정말 조심해. 내가 아무리 707 출신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강중사가 준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술적 사고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철민, 조직 규모, 아지트 위치. 서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15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되살아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머니 돈만 찾으면 다시 평범하게 살자. 서진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중사가 알려준 오피스텔 건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무작정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라는 신분만큼 건물에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직업도 없었으니까요. 투자용 오피스텔을 찾는 고객이 있다고 하면 되겠네. 서진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부동산 중개업체 명함과 각종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서진은 목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로 들어간 서진. 안녕하세요. 믿음부동산 김서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고객분이 투자용 오피스텔을 찾고 계셔서요. 혹시 이 건물에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재 몇 호실이 비어 있는데 직접 보시겠어요?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분위기가 어떤가요? 입주민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내는 서진의 모습은 역시 전문가다웠습니다. 대부분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2층 102호에 최근에 입주한 분들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고요? 젊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드나드는데 업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밤에도 자주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서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어떤 업종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컨설팅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컨설팅 회사.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자주 사용하는 위장 업종이었습니다. 서진은 빈 사무실 몇 곳을 둘러본 후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비상계단의 위치, 엘리베이터 동선, 각 층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고객분께 연락드린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서진은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 앉아 건물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드디어 목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한 남자. 키가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 서진은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어머니를 속인 바로 그 사기꾼 이정호였습니다. 서진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관찰했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정보가 중요했거든요. 이정호는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지하철 탈 때도 내릴 때도 서진은 완벽하게 미행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의 추적 기술이었죠. 이정우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남자와 만났습니다. 서진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다음 타겟은 정했어? 응, 강남 쪽 할머니 하나 찍어뒀어. 혼자 살고 돈 많을 것 같던데. 좋아.
이번에도 검찰청 수법으로 가자. 서진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 조직을 잡으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약 30분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이정호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정호가 오피스텔 건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건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설마 아지트가 두 곳인가? 서진은 그 건물도 기억해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서진. 어머니는 여전히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부동산 일로? 네, 매물 확인하러 다녀왔어요. 서진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직 아지트의 위치, 이정호의 일상 패턴, 그리고 새로운 건물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 때가 됐군. 서진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조직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그 강남의 할머니를 노리는 사기가 바로 그날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이정호를 미행하다가 지하철 이수역 근처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큰 가방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이정호. 그는 정중한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김주임입니다.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이정호만 놓치고 전체 조직을 잡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죠. 서진은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서진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거기 계신 분 사기꾼이에요. 이정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금융감독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도 속였잖아요. 서진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는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서진이 그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해요? 서진이 이정호의 팔을 잡는 순간 이정호가 거칠게 뿌리치려 했습니다. 놓아. 당신이 누군데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정호의 팔을 순식간에 비틀어 제압하는 서진. 일반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완벽한 관절기였습니다. 아! 이정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정호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님, 이 사람이 방금 누구와 통화했는지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조직 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호의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의 남자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우리 동료 노아. 서진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당황했겠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서진은 이정우를 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쿵! 남자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서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그의 손목을 잡아 어깨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땅! 완벽한 업어치기였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이미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이 여자 뭐야? 무술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서진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입니다. 주변 시민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진 본인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눈에 띄었나?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이정우와 그의 동료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쉬웠습니다. 전체 조직을 잡으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정우가 체포되면서 한 말이 서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형님께 연락해. 이 일 형님이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님. 아마도 조직의 총책 정철민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지하철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잡힌 거 봤어? 어떤 여성이 혼자서 여러 명을 제압했다는데.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봤어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정우는 잡았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의 총책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정철민이 움직일 거야. 조심해야 해. 서진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정우가 체포된 지 이틀 후 서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서진 씨죠?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즉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철민이군요. 오,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녁 8시 한강공원 반포지구 벤치에서 만나시죠. 혼자 오시겠어요? 당연히 혼자 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서진 씨도 마찬가지겠죠? 정철민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서진 씨죠? 저희 사장님이 장소를 바꾸자고 하시네요. 어디로요?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적의 조건에 따라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정철민을 만나지 않으면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정철민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6명의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서진 씨. 아니, 정확히는 김서진 중령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철민의 첫마디에 서진은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셨나요? 이틀이면 사람 신원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707 특임대 15년 복무, 중령 전역. 정말 대단한 경력이시네요. 서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이정호를 잡아넣으신 솜씨가 예술이더라고요. 707 출신답게 말이죠. 정철민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칭찬으로 들려야 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철민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서진 씨, 당신이 우리 일에 개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당하신 일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어머님 돈 7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대신 더 이상 우리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서진은 정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속인 모든 피해자들의 돈도 돌려줘야 해요. 정철민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정말 군인다우시네요. 정의감이 투철하신 것 같은데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현실이요? 여기 보세요. 정철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서진의 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서진 씨가 우리를 건드리면 어머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서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협박이군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서로 선을 지키며 살자는 거죠. 하지만 서진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중사에게 미리 연락해서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라고 했었거든요.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안전한 곳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들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서진이 옷 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 거죠? 간단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미친. 정철민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서진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되고 있어요. 10분 후면 이곳이 포위될 겁니다. 정철민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던 만남이 오히려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 조직의 모든 계좌 정보와 피해자 명단도 이미 확보했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707 특임대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네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철민과 그의 조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순순히 자수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건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철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서진은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철민은 마지막까지 저항을 생각해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그의 조직은 완전히 무력해졌던 것입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정철민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조직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중사도 함께였습니다. 서진아, 괜찮냐? 네, 중사님. 모든 증거 여기 있어요. 서진이 녹음기와 각종 자료들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정철민 조직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였죠. 김서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면 조직 전체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어요. 담당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철민이 연행되면서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우습게 본 게 실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앞으로는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지 마세요.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틀 후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철민 조직이 숨겨둔 돈들이 모두 발견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김복순도 7천만 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안전가옥에 계시던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서진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중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자신의 딸이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도, 그리고 조직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도 말이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게 딸의 도리죠. 집에 도착한 후 서진은 어머니에게 은행 통장을 건네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돈 다시 찾았어요. 7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아왔어요. 복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몰랐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한 딸이에요. 다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조금 클 뿐이죠. 평범하다고? 우리 딸이 평범할 리가 있나? 그 무서운 사람들을 혼자서 다 잡아넣었는데.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범하게 살 거예요. 부동산 일만 하면서요.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는 우리 딸이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하지만 복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서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말이죠. 며칠 후 서진은 다시 믿음 부동산에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서진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서진의 대답은 언제나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진이라는 여성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녀가 있어서 이 동네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서진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죠? 제가 그날 지하철역에서 도움받은 할머니예요. 바로 서진이 구해드린 그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그날 일은 잘 해결되셨죠? 네, 덕분에 속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서진에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할머니 마음이에요. 할머님,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당연해요. 서진은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렇게 선한 일에 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물론이지. 우리 딸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 저도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였습니다. 돈을 되찾아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감동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세요.